전시의 형태가 모두에게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문화예술 교육의 어떤 나의 과정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건 굉장히 닫힌 구조에서 일어나는 거라 남들이 좀 바라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전시는 일단은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자기 장르나 뭐 기반하고 있는 예술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과정 안에 누군가 관람 혹은 엿보기 이런 걸 허용한다는 형태가 되게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참여자와 혹은 진행하시는 예술가밖에 알 수 없는 닫힌 대화를 그 과정을 좀 열어놓고 보여지게 한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잘 알고 있는가? 본인도 그 안에서 굉장히 어떤 감정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거나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본인이 그 안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참여자가 아이들이거나 굉장히 마이너인 경우도 되게 많아서 어떤 윤리적인 부분도 저는 좀 검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굉장히 실험하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은 실험하지 않잖아요. 학교는 실험보다는 안정성인데 예술은 끊임없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우리 인간성에 대한 부분이건 창의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이건 때로는 나라는 자연인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예술적이지만 또 아이들이 포함되거나 할 경우에는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춤을 좋아하는 그래도 이유가 아직도 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이유가 굉장히 정직하잖아요. 자기 몸으로 구현해내거나 혹은 자기 몸이 아니더라도 신체의 어떤 반복적인 연마와 노동 없이는 구현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이렇게 직진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뭐 움직임 혹은 몸을 기반으로 한 예술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각이나 이런 쪽은 물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고 물성이 구현해내는 것, 그 다음에 사실 결과에서 좀 빠져나와서 내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들어진 다음에는 예술가가 한 발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리감도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외롭거든요,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의의도 많고 우리가 이런 양식 쓸 때는 정말 영끌해서 쓰잖아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해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 인간으로서 거기에 보통은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 개인으로서 나는 굉장히 외롭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안에 가면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그 파킨슨 질병을 가지고 이제 무용을 하는 그런 맞아요. 댄스 포 PD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배웠던 건 사실 파킨슨이나 어떤 신체 제한이 있는 분들이 무용을 갑자기 움직임을 하자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말이 여기에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거기에 가 있는 거고 나의 존재가 보이지 않죠. 유령처럼 있고 싶어도 근데 나는 어쨌든 참여하고 있다.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 그렇죠? 이 사람의 동의를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사람이 꼭 여기서 어떤 안전한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문화예술 교육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대상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오도록 동기화도 시켜야 되고 때로는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제일 재밌는 부분은 실천가로서는 이제 사람을 통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한 개념들이 굉장히 뭔가를 견인해내려고 하는 목적성을 갖다 보니까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사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에서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트 에듀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만들어진 용어가 갖는 것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을 우리가 했을 때 뭐 노래를 가르치면 노래를 잘하고 뭐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잘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취향에 대한 존중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판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저는 가성비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기 취향보다 이것의 어떤 경제적인
이윤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에 내가 어떤 판단이나 선택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나의 취향이 얼마나 존중되고 내가 그걸 다른 사람 걸 존중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미학적인 부분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했을 때 이게 리터러시가 있는 어른들은 이제 보면서 이걸 해석을 하잖아요. 아, 이게 이제 문화예술 씬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구나. 근데 애들은 와서 이런 공간을 어떻게 느낄까?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러니까 어른은 해석을 할 것이고 애들은 감각을 하거나 활용을 할 건데 그 차이가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것도 좀 사뭇 궁금하긴 했었어요. 일종의 철학을 위한 공간이 어떻게 놀이의 공간으로 즐김의 공간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지들도 좀 주면 어떨까. 어른도 자기 할 게 있어야지 되는데 보호자라는 포지션에 자기를 놓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저는 부모가 아이들에 대한 고민하고 똑같은 관점인 것 같은데 예술 강사들이 그 고민들의 나는 농도에 따라서 이 활동의 질들이 좀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동력들이 생겨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식은 커리큘럼으로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거죠. 문화예술 교육 혹은 뭐 미적 체험 이런 거 안에서 그 예술 강사, 예술 교사 혹은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걸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자유도 그리고 완전한 통제도 아닌 이 중간에서 그렇지. 자유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참여자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다루게 할 것이냐 이거를 설정하고 리드해가는 작업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육은 아무 상황도 안 일어났는데 개인만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상황이 일어나질 않아. 개입이 아니라 간섭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만들어낸 상황이 없고 교사가 리드한 그냥 간섭만 있는 경우가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밀당의 영역 그러니까 많이 풀어놓고 아슬아슬함 안에서 적절하게 개입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교사로서의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 씬에서도 저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 혹은 기능 혹은 새로운 보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의 저는 질문, 모험, 도전 이렇게 툭툭 좀 시비 거는 어른들이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시비를 걸면서 그 아이가 그 생각이 조금 다른 데로 좀 튈 수 있게 혹은 그거 안 된다는 걸 알고 뭐 때로는 포기할 수 있게 또 다른 뭔가를 선택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새로운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 새로움이라는 게 모두에게가 아니라 각각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과 인도들이 다를 건데 그걸 좀 잘 구성해 주는 게 예술 강사 혹은 예술가에서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뭐 청소년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런 거죠. 비밀이 있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이라고 하는 타자를 문 닫고 문 잠그고 이제 소리치는 이때 처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사춘기 때. 사춘기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말 안 듣고 뭐 가출을 하니 마니 뭐 이럴 때 처음 한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일찍 시작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그걸 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문화예술 교육이 만들어내는 상황은 되게 비정형적이고 규칙 너머의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들 안에 놓였을 때 아이들은 그걸 유희로서 즐기지만 부모는 그것들을 불안이나 위협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타자로서의 자식을 둔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타자성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교직 현장에서도 이 어른과 아이의 관계들이 그런 관계로 지나가게 되면 애들이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라는 말을 할까? 내 이야기 계속 들어주고 있고 나를 바라봐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좀 관계의 몽골함들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어른들이 좀 가져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밖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자기 아이한테도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함께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평가받는 게 자기가 평가받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만들잖아. 자기가 보여지고 싶은 모습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애 거를 그냥 만들잖아. 다 그런 심리에서 작동되는 거죠. 적절한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앱만 하면 어른들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고 이럴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애도 놀고 싶지만 어른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경험 안에서 뭐 가족을 그룹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디자인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교육적인 어떤 효과가 있으려면 이제 배움이라는 거는 외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습의 과정을 꽤 충분하게 겪어야 내 것이 되는데 그래야 이제 변하는 거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는 행위도 일종의 교육적인 과정이라고 한다면 단체와 컨설턴트 사이에 그런 상호작용이 충분하고 꾸준하게 일어나야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떤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했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것도 비평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비평을 받고자 하는 곳, 그다음에 비평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컨설턴팅은 받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종의 비평은 말하자면 받고 싶은 것이 되는 것, 어떤 자격이 되는 것,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상호 좀 맞는 경우에 비평이라는 장치로 조금 끌어올려져서 좀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컨설팅이라는 거는 공식화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비평이라는 건 공식화돼서 나도 비평을 받는 대상이 되고 싶다. 그래서 교육 단체가 원하는 일이 되고 그 속에서 비평이 공식화되고 그런 부름에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단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좀 들어서 분명히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맹점이나 그것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사실은 지지분봄이 11년 전에 생겼잖아요. 지지분봄의 그 서브 타이틀이 비평 웹진이었었어요. 비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모니터링과 컨설팅의 무용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이 어떤 이야기들을 원할 거냐, 그리고 같이 만나기를 원하냐, 제3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접하길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호적으로 조금 합의하고 알아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평을 좀 해보자라고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평이랑 컨설팅이 좀 다른 건 그런 것 같아요. 컨설팅은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된다는 압박이 있죠, 상호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비평은 저는 해석을 해주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읽어주는.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를 기획하고 행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언어를 갖추고 계시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혹은 특정 섹터 안에서만 공용되는 언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자가 나서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어떤 게 의미가 있었고 어떤 부분이 아쉽다거나 어떤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것이 저는 이제 비평적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은 컨설팅의 대상을 좀 선택적으로 선별하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정말 반복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서사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를 좀 발견하고 알아챌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름이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렇게 소소하고 사소한 거
것이 예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시시한 그런 어떤 인식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술을 매우 고상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되게 일종의 뭐 약간 직업 그런 거거나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자기 어떤 직업으로서의 어떤 전망하고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실적 이런 것의 어떤 문법을 넘어서 삶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이 예술과 조금 이렇게 많이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컨설턴트께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비장해지는 거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가치과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들로 인해서 포장된 어떤 문화예술 교육의 의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상 언어, 자기가 이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언어들이 문화예술 교육 안에서 더 자유롭게 구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배움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 다른 각자가 되는 것. 그게 사실은 궁극의 목표 같은 것인데 그 각자의 삶의 모델이 없잖아요. 우리가 각자 지멋대로 사는 삶의 모델 같은 게 없고 항상 몇 평 집에 무슨 차에 그 욕망 그 삶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본 경험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 계속 그 공부하고 성장했다고 한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 기획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 기획이 되니까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 그런 역량과 그런 장치를 어떻게 보면 주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단체나. 전시와 관련돼서는 뭐 좀 들었던 생각이나 이런 거 좀 있어요? 네. 아니요. 그냥 이거는 또 특히 한 명의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또 현장도 만들어보고 풍경을 만들어보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씬도 있고 또 굉장히 운영 중심으로 사업을 분류하는 씬도 있고 비평을 또 하는 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가 없었거나 뭐 부족했던 상황들이 아쉬웠던 거니까 그 중에 이제 전시가 다른 풍경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화예술 교육이 특히 요즘 사업도 되게 다양해지면서 그 단체가 사실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주제를 그 단체 코앞에 던져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갑자기 사회의 어떤 이슈를 다뤄라. 근데 그 이슈도 이름을 다 지어서 그 코앞에 던져주는 거죠. 무슨 차별을 없애라. 뭐 배제와 혐오의 것을 뭐 해결해라. 라든지. 근데 그 단체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 문제로 크게 고민해오지 않았기도 하고 혹은 자신이 그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기도 한데 그거는 잘 인식하지 못했다가 뭔가 지원 사업의 문제로서 그거를 마주하고 자신이 얼마나 그걸 잘 다루고 해결하는지만 얘기하는 것을 특히 지원 사업 안에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관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술교육 실천가들이 더 기능인으로 자신도 배치하고 기관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지원한다든지 예술교육 실천가를 지원한다든지 그 사람의 활동으로서의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결국 활동 자체나 예술교육 실천가의 존재 자체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뭐 어루만지든 치유를 하든 고민을 계속 상시로 나누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더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한편으로 있고 그게 이제 기관을 좀 설득하고 싶은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얘기나 이런 걸 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제도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기관의 사업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제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예술은
제도가 있든 말든 그냥 막 하면 제가 뭐 유구리에 가서 벽을 칠해도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이 되고 여기 와서 전시를 하면 그것도 예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서 전시를 하면 그것도 예술이고 이 범위가 훨씬 제도권 밖에까지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은 특히 한국에서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라든지 이런 법으로부터 시작된 활동이다 보니까 그 영역 자체가 너무 제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지원 사업 받거나 예술 강사로라는 정체성 안에 자신이 있으면서만 예술 교육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러면 자꾸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란다 라는 질문으로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도 필요하지만 그 질문이 문화예술교육이나 예술교육의 질문에 너무 전부가 돼버리면 그러면은 예술교육 실천가들의 존재 자체가 정말 제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교육 실천가 이전에 예술가잖아요. 예술가의 존재가 제도 안에 묶여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아까 뭐 떠나라 막 이렇게 말했던 것도 완전히 이 판을 떠나서 하자가 아니라 자꾸 제도라는 판 안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예술교육 실천가마저 그렇게 하고 예술교육의 의미를 또 고민하는 분들도 제도 안에서 자꾸 의미를만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어떤 다른 넓은 지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나 확장되고 있어야 그쪽으로 제도라는 것도 움직일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제도가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은 이렇게 내려가서 보니까 더 지역 상황들이 보이는데 지역들은 더 그런 게 이제 흡수를 하는 어떤 덩어리가 그냥 점점 더 거칠게 커지고 있는 거기도 해서 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도시재생이 흡수를 한다든지 문화도시가 흡수를 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계속 흡수되기 위해서 혹은 안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활동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좀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